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 시행에 맞춰 교회 현장 예배와 실내에서 50명 이상의 모임, 실외에서 100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됐습니다. 클럽이나 노래 연습장, PC방 등 고위험 시설 12곳과 도서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잠정 중단됐습니다. 9월 개학에 맞춰 등교 인원도 제한됩니다. 교육부는 수도권과 부산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개학 이후 2주간 3분의 1 등교, 고등학교는 3분의 2 등교를 유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3분의 2 등교를 권고하고 지자체 등과 함께 대형 학원의 운영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대응 실패로 많은 인명피해를 낸 영국이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새로운 보건 조직을 출범시켰습니다. 영국의 보건장관은 코로나19 대응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한국질병관리본부의 시스템을 배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여름 휴가가 끝나는 다음 달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직장인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실내에 이어 야외에서도 밤 시간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치매 예방과 진단, 치료 등 종합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치매 극복 연구개발 사업단을 출범시켰습니다. 9년 동안 약 2천억 원을 투입하는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인데요. 바이오 위클리, 오늘은 사업단을 이끄는 우긴희 단장을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정부가 현 상황을 언제든지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진단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정부가 감염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추적과 격리만으로 현재의 확산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금이 대규모 유행이 전국으로 번질 것인가,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중대 고비가 되는 한 주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경우 언제 어디서든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며 수도권 주민은 앞으로 2주간 출퇴근이나 생필품 구매, 병원 방문 등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고는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따라 서울시가 고위험 시설 12종에 대해 운영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회의, 콘서트, 결혼식 등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모든 형태의 모임이 금지됩니다. 클럽 등 유흥시설 5,100여 곳, 노래방과 PC방 7,700여 곳, 300인 이상 대형 학원 400여 곳 등의 운영도 잠정 중단되고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문화체육시설도 문을 닫습니다. 영화관,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 시설은 아니지만 많은 인원이 모이는 민간 다중이용시설 12개 업종은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수도권과 부산 외 지역의 학교도 9월 개학 이후 2주 동안 전체 학생의 3분의 2 이하만 등교합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은 영상회의 결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 수도권과 부산은 9월 개학 이후 2주간 학교 밀집도를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3분의 1로,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또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수도권 300명 이상 대형 학원이 오는 30일까지 문을 닫았는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버스나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지적하는 기사와 승객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집중 단속에 나선 경찰은 구속 수사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버스에 오릅니다. 마스크를 쓰라는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더니 운행이 중단되자 도리어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릅니다. 경기 김포시의 도시철도 승강장에선 또 다른 남성이 열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안전문 안쪽으로 발을 디밀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마스크를 왜 써야 하냐며 버텨선 건데 결국 운행이 4분 넘게 지연됐습니다. 지난 5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미착용 승객의 난동과 폭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역수칙을 어긴 시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6월 말부터 현재까지 검거된 사람만 모두 67명에 달합니다. 장소별로는 버스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택시가 31건, 전철 등이 4건이었습니다. 특히 검거자의 절반은 운전기사나 다른 승객에게 폭행이나 상해까지 가했고 소란을 피우는 등 운행을 방해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금 진정되지 않고 계속 지금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나 하나 마스크 착용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찰은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형사강력팀에서 수사를 전담하고 사안이 무거울 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못 뵌 지 오래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난 광복절 연휴에 오랜만에 자녀들이 고향을 찾았다가 부모가 감염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점곤 기자입니다. 서울발 또는 경기도발 확진자만 4명이 추가된 전라북도. 이 가운데 2명은 지난 광복절 연휴에 자녀들이 다녀간 뒤에 감염된 부모였습니다. 우선 고창군에 사는 80대 여성 A씨. 전북 56번째 환자는 고창에 홀로 거주하시는 80대 여성 임모 씨입니다. 서울 송파에 사는 셋째 아들이 광복절 당일 오후에 고창에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직장 동료와 함께 감염된 서울 송파 143번 확진자였습니다. 이 여성은 현재 무증상인데 같이 만난 자녀 4명과 식사를 한 식당 종업원 등 15명이 자가 격리 조치됐습니다. 군산의료원에 입원한 또 다른 60대 여성도 경기도 시흥에 사는 아들에게 감염됐습니다. 광복절 연휴에 아들이 군산을 방문했는데 역시 나중에 알고 보니 경기도 시흥 41번 확진자였습니다. 17일 직장에 출근하였으며 18일 시흥 아들 확진 연락으로 검사를 진행하여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상시에 전라북도 군산과 서울 강남에 각각 살면서 이른바 기러기 생활을 하던 부부가 광복절 연휴에 만났다가 둘 다 확진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또는 부부 사이에 그 짧은 만남의 틈도 놓치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우리가 한시라도 경각심을 늦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수도권 확진자 급증으로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결혼식을 치르는 데 문제가 생기자 정부가 업계와 조율에 나섰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내 5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 데 따라 예식업계에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바꾸기 전이라도 업계와 조율해 예비부부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강제할 수 없는 만큼 개별 업체마다 이를 받아들이는 정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서울의 코로나19 치료용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어섰습니다. 서울시는 19일 0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병상 787개 가운데 636개 병상이 사용 중이어서 가동률이 80.8%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비상시 중증 환자 이외의 환자들을 일반 병동으로 옮길 방침입니다. 또 생활치료센터를 대폭 늘리기로 하고 현재 118개 병상을 운영 중인 남산 뉴스호스텔에 이어 태릉선수촌에 382개 병상, 은평 소방학교에 192개 병상을 추가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민간 의료기관까지 힘을 모아 추가 병상 확보에 나서도록 하고 서울 지역 15개 병원과 협의할 방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해외 유입에 의한 지역사회 확산 위험도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해외 유입 확진자 수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입국자 관리에 폭넓게 적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총 16,000명을 넘어섰고 이 중 해외 유입 감염자 수는 약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 급증과 함께 해외 유입도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적용해 향후 2주간 해외 유입 확진자 수를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전염병이 보통 해외에서 유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해외에서 유입되는 해외 유입 전염 확진자를 한번 예측을 해보자라는 어떤 프로젝트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일반적으로 해외 각국의 코로나19 위험도와 한국으로의 입국자 수와 비례합니다. 코로나19 위험도와 입국자 수를 실시간으로 알아내기에는 제약이 많아 연구진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AI 모델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외 각국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코로나19 관련 키워드 검색 빈도와 일일 항공 편수, 그리고 해외에서 한국으로의 로밍 고객 입국자 수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기존보다 정확성이 최대 35%포인트 더 높은 80% 선대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AI를 이용한 해외 유입 확진자 예측 모델 발표는 저희가 최초이고 AI가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구는 오는 24일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컴퓨터협회 최고 권위의 국제 학술 대회에서 발표돼 K-방역의 우수성과 위상을 한 차원 더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 5G가 상용화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초기에 광고한 것보다 속도가 느리고 잘 끊긴다는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소비자원이 실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만족도를 물었는데 절반 가까이가 체감 속도가 느리고 서비스 범위도 협소해 불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국내에서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로 엄청난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4세대 이동통신인 LTE보다 속도가 20배 빠르다고 광고했습니다. 가입자가 700만 명에 육박하게 됐지만 소비자 사이에선 잘 끊기고 느리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 소비자원이 최근 서비스 이용자 800명에게 불편한 점을 물었는데 절반 이상이 체감 속도에 만족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5G라고 속도가 빠르다고 해갖고 비싼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진 같은 것도 보낼 때 최대 카카오톡으로 20장을 보낼 수 있는데 20장을 보낼 때 5분 이상이 걸립니다. 제한적인 서비스 범위에 대한 불만도 많았습니다. 5G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 범위가 너무 협소해 불편을 느낀다는 소비자가 절반에 달했습니다. 최근 정부 발표를 보면 서울은 전체 면적의 70%에서만 5G가 가능하고 그나마 6대 광역시는 고작 23%만이 5G 이용 지역이었습니다. 실제 1년간 소비자원에 들어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도 167건에 달합니다. 통화가 끊긴다거나 속도가 느려진다는 등의 품질 불량 호소가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내용 설명이나 고지가 미흡했다는 피해도 25건이 됐습니다. 이 중에 또 44% 정도는 커버리지 지역 이외의 거주자로 조사돼서 자신의 주거지에서 5G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가입했을 가능성이 크고 소비자원은 5G 서비스가 통신망 확충이 부족한 만큼 계약할 때 서비스 가능 지역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미래인재 확보를 위해 수학과 과학,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장관은 국회 미래사회 변화와 교육혁신 방안 콘서트에서 지금과 같이 장기 전망이 어려운 시기에는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국가 기본 역량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미래 핵심 기술의 근간이 되는 수학과 과학,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교실과 현장의 경계를 넘나드는 하이브리드형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본격화된 온라인 교육은 AR, VR, AI 등 첨단 기술을 적극 접목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경험과 사고의 폭을 넓히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강의와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 방식을 탈피하여 자기 주도적이고 실전과 현장 중심적인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19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3월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시작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역 당국이 현재 사태가 과거의 대구 신천지 사태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죠. 일단 수치적으로 보면 산술적으로 과거 그러니까 대구 신천지 때만 해도 대구 지역에서 한 7천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경북까지 합치면 8천 명이 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랑제일교회 발 집단 감염의 누적 인원이 1,00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산술적으로는 대구 경북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 신천지 때는 동일 집단에서 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신도하고 방문자를 합쳐서 한 4천여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그러니까 동질성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주지가 50%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거주를 하시는 반면에 한 1,400명 정도는 타 시군구에 거주를 하시고요. 그 중에는 또 이제 일부는 또 그러니까 600명에서 한 800명 정도는 주소지가 불분명한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양한 지역이나 아니면 그 집단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실제로 최근에 이제 수도권 이외에도 다른 시군구까지 확산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이 굉장히 위험스럽다라고 얘기한 걸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현재 수도권에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형이 과거 신천지 때 유행했던 그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돌연변이 관련해서 3월 달에 중국에서 처음 나온 유전형이 S형과 L형이었고요. 그 뒤에 나온 게 A, B, C 이렇게 분류를 할 때 A, B, C라는 유전형이 분류될 때쯤에 또 새롭게 나온 형태가 SVG형으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SVG형이 지금도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분류하는 분류 체계로 보고 있는데 그중에 V형이 신천지랑 관련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행하고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전형이 이제 GH형에 해당한다. 그리고 일부 연구진에 의하면 전파력이 6배 정도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H형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이외 해외에서의 전파력을 가지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해당 국가의 방역 조치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를 하거든요.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에 실제로 GH형이 V형보다 6배 정도 빠른지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검증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에서 이제 추정치로 봤을 때 한 6배, 최대 6배 정도 빠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19일 0시부터 수도권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됐습니다. 일각에서는 3단계로 바로 갔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지금 단계에서 왜냐하면 3단계로 전환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3단계로 바로 가는 게 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방역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도 다 함께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2단계 수준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향후 일주일 정도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일주일 동안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지거나 더 증가하는 추세가 보이면 신속하게 3단계로 전환을 해서 방역 조치를 보다 더 강화하는 게 더 맞겠다라고 보는데 실제로 우리가 과거에 3단계 조치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 2주가 좀 고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거주자와 방문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그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앞서 대구시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내려진 적이 있는데 이런 마스크 의무화 조치 다른 시군으로도 확대가 돼야 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대구에서 폭발적으로 환자가 급증할 때 이런 유사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거든요. 그 뒤에 전국적으로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보통 이런 환경에서는 우리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외라고 하더라도 공연이나 집회같이 다수가 모이는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야 되고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꼭 해야 된다라는 거를 어떤 명시화한 걸로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하고 크게 차이점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행정조치상의 주운에서
이걸 위반했을 때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예. 거를 명시화한 것뿐인데, 근데 이게 관리 감독이 가능할까라는 실효성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지켜봐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건당국에서 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위반하는지에 대해서 모든 어떤 구석구석을 다 점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을 때 네. 오히려 국민들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앞서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지금도 대중교통 탈 때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데 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을 때 계속 다툼이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한 조치에 의해서 실제로 우리가 식당에서는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만약에 어떤 손님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안 썼을 경우에 그럼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지느냐. 오히려 손님들 간에 다툼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점주와 손님 간의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또 예외 조치가 그러니까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예외로 두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예외 조치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가 불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로 이런 조치를 취할 때는 보다 구체적인 사안들을 그 조항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지 안 그러면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효성에는 좀 의문이 있는 상황이지만 그만큼 이 소유가 또 경기권의 심각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최근에 그 파주 스타벅스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 이제 확진자 한 명의 비말이 에어컨 바람을 타고 날아가서 이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킨 것으로 드러났는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에어컨 사용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요 에어컨 문제는 여름이 시작되기 전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발점은 중국의 한 식당부터 시작했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지금 폭염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고요. 예. 실제 에어컨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어컨은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었고, 오히려 낮은 온도로요. 예, 그러고 마스크 착용. 그래야지만 마스크 착용을 보다 더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처럼 더운데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마스크를 안 쓰게 되는 네. 어떤 환경이 조성될 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에어컨은 가동을 하되 마스크 착용을 철저하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개발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빠른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식적이라고 이제 어폐는 좀 있습니다만 네. 발표된 게 러시아의 백신인데 네. 일단 유효성이나 안전성 문제는 계속 있고요. 네. 그 뒤에 실효성이 있거나 유효성이나 안전성이 검증된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사용화된 게 없거든요. 예. 근데 지금 가장 빠른 게 뭐 미국의 모더나나 아니면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데 그 중에 제가 보기엔 아스트라제네카가 더 먼저 승인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내에 혹시 빠르면 승인은 받을 수 있는데 예. 상용화돼서 공급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그거는 일부 선진국들에서 독점 계약을 맺으면서 우선 공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앞에 이제 백신이 공급되기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연내 승인이 되더라도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10배 정도 더 강한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변종이 나오게 되면 애써 백신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물론 변종이 나오게 되면 그 과거에 지금 백신 개발하고 있는 백신주가 초창기의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해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종이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백신 접종에 의해서 만들어진 항체가 제대로 작용을 안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보호력은 가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치사율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효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네. 백신을 접종을 해서 치사율만 낮춰줄 수가 있다라고 하면 크게 지금의 공포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이렇게 백신이 만들어져서 상용화되고 우리가 접종을 맞게 되더라도 한동안은 마스크 착용 등은 네.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백신 개발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수도권에 현재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3단계로 격상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국민들 모두의 협조와 또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초기 대응 실패로 많은 인명피해를 낸 영국이 전례 없는 보건 위기를 맞고 있다는 판단 아래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를 모델로 하는 새로운 조직을 출범시켰습니다. 지금까지 5만 5천여 명의 사망자를 낸 영국이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선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박철원 기자입니다. 영국이 국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 내 보건 조직을 새롭게 출범시켰습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체계적이며 신속 대응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를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맷 행콕 보건부 장관은 보건기구가 팬데믹 등에 초점을 맞추는 한국의 질병관리본부 등으로부터 시스템적인 측면을 배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I am absolutely determined to ensure that we have the best possible response to protect people from the threat of coronavirus. So we'll have a new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Protection. 즉각 가동에 들어간 국립보건원은 기존에 있었던 공중보건국과 지난 5월 설립된 합동바이오 안보센터 등을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한 조직이었던 공중보건국은 위기의 초기 단계에서 뼈아픈 실책을 범했다는 지적을 면치 못했습니다.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번지는 가운데 지역사회에 대한 검사와 추적에 실패한 데 이어 마스크와 개인 보호 장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거센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국립보건원은 전염병은 물론 생물학 무기 대응 등에도 초점을 맞추면서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We've put an absolutely unprecedented sums of money into health protection, an additional £10 billion, the sorts of sums never seen before. 공중보건국을 없애기로 한 결정이 코로나19 대응 실패의 희생양을 삼기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 속에서 한국에서 배워 확산을 막겠다는 영국 정부의 광폭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정부가 사업장과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페인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없다거나 백신을 안 맞겠다고 주장하는 시위도 열려 국민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9월부터 프랑스 모든 사업장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프랑스 정부는 재계와 협의를 마쳤다며 여름휴가 시즌이 끝나는 9월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실과 회의실, 공장 등 밀폐 공간은 물론 사업장 내 개방 공간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On s'adapte tout simplement quand on veut quand même essayer de travailler un minimum et juste mettre un masque, c'est pas non plus dramatique et on arrive à s'adapter assez facilement avec les contraintes sanitaires du gouvernement. 이번 조치는 감염자의 24%가 기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프랑스 질병통제국 발표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2차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탈리아에서도 야간 시간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오후 6시에서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5개 공공장소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디스코장과 클럽도 다시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선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각종 제한 조치에 반발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Porque sabemos que nos están mintiendo y no vamos a dejar que pisoteen nuestros derechos como ya han empezado a hacer. Y sobre todo para hacer ruido. Sepan que no nos vamos a callar. 시위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마스크를 없애라는 등 비상식적인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위에 대해 스페인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무지몽매한 행위라는 개탄과 함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호주가 전 국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의무 접종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콧 모리슨 호주 연방 총리는 18일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공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리슨 호주 총리는 임상시험에서 백신의 효능이 검증되면 즉시 자체 설비로 생산 공급해 2,500만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또 19일 호주의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백신이 나오면 95% 정도의 접종률을 목표로 최대한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제선 운항 대부분을 폐쇄했던 인도가 한국 등 13개국과 국제선 일부 운항 재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일 NDTV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민간 항공 담당 부장관인 하르디프 싱 푸리는 전날 13개국과 이런 방안을 놓고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국가 봉쇄 조치를 통해 항공 운항을 금지했던 인도는 현재 국내선, 자국민 귀국용 및 각국 자체 특별기, 특별 국가와 양자 운항 등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위클리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19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성구매하는 가운데 이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백신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며 이 같은 백신 민족주의를 재차 비판했습니다. 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관련해서 3단계가 되면 국민 생활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된다며 현재는 3단계로 격상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정부가 이 치매 예방과 진단, 치료 등 종합적 연구 개발 지원을 위해서 9년간 2천억 원을 투입하는 치매 극복 연구 개발 사업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네. 자, 이처럼 코로나19가 전국적인 대유행 양상을 보이면서 코로나19 고위험군인 노인이나 기저질환자의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들의 경우 집에서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병세가 더 악화하고 있다는데요.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고령 사회의 적, 치매에 대해 무긴희 치매 극복 연구개발 사업단 단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구 고령화로 치매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아직은 치매의 정확한 발병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치매 원인으로는 아밀로이드 가설 그리고 타우 가설이 꼽히고 있는데 말이 좀 어렵거든요. 이 두 가지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치매는 여러 가지의 치매가 있는데 그중에 70% 이상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이어서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이 이제 통용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제 알츠하이머병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자의 뇌에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똘똘 뭉쳐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 또한 신경세포 안에는 타우라는 단백질이 변성이 돼서 또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밀로이드가 원인이다라고 주장하는 아밀로이드 가설 학파와 아니다, 타우가 더 중요하다, 그게 원인이다 하는 이제 타우 학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10년, 20년에 걸친 연구를 이어가다 보니까 아밀로이드가 뭉치기 전에 부터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고 이 아밀로이드가 결국 타우의 변성을 유도해서 결국 신경세포를 죽이는 것은 타우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밀로이드와 타우 어떤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다 병인의 주요한 원인 물질이라는 것이 지금은 통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둘 다 알츠하이머 치매에 영향을 미치는군요. 네, 원인 물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밀로이드가 어떤 먼저 원인이 되고 그다음에 타우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 치매 발병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 20-30년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아밀로이드 베타를 겨냥한 치매 치료제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됐지만은 안타깝게도 신약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해외에서 이 타우 그 아밀로이드를 겨냥한 이 치매 치료제 개발 중에 좀 희소식이 나왔잖아요. 뭐 치매 신약 나올 수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는 이 그 치매 치료제 개발을 다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 확률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근에 임상 3상을 가고 있는 것들을 포함해서 임상 시험에 들어가 있는 것이 300여 건이나 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원인을 치료하는 그런 임상 후보 물질이 120건을 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실패한 이유들은 치매 환자군을 고르는 데 있어서 증상을 중심으로 골랐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증상보다는 이제 뇌의 병변이 일어난 환자들을 중심으로 골라내기 때문에 이 치매 치료제의 임상시험의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상 3상에서도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고 최근에는 한 회사에서 FDA 승인 신청까지 넣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현재 아밀로이드를 겨냥한 아마 치매 신약이 나오면은 세계 최초의 아마 치매 신약으로 기록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소식 한번 기대해 보고요. 네. 이제 최근 그 코로나19가 이제 2차 대유행 네. 이미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은데 네. 이 코로나19가 얼핏 생각을 해보면 좀 치매는 별로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은데 의외로 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코로나19가 또 치매 환자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네. 또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치매 환자들한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걷기 운동과 같은 운동과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교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코로나19의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어지기 때문에 노인정도 다 닫고 있고요. 그다음 치매 안심센터라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도 다 닫고 있고 요양원도 이제 코호트 격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건강한 노인들도 밖에 나가는 걸 스스로 꺼리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치매 환자들은 중증도가 갑자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평소에 건강하다고 느끼시던 분들도 인지 장애가 많이 온다고 느끼고 있어서 지금 치매 환자가 폭증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치매 환자의 인지 저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아직 치매 근본적인 치료제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이런 상황에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서 완화하는 진행의 속도를 늦추는 치료가 최선인데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임상적으로 증명이 되어서 쓰여지고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영상 방법으로 뇌 안에 아밀로이드나 타우가 쌓여 있는 것을 페트라는 영상 장비로 찍어서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뇌 척수액에서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잘 알려지고 증명되어진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 다 뇌 영상 방법은 고가이고 또한 그 방사선 동위원소 물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꺼리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뇌 척수액을 뽑는 경우는 상당히 그 불편하고 침습적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는 더 힘들고요. 고통이 좀 있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숙련된 그런 전문가만이 제한적으로 뽑을 수 있어서 그런 검사가 힘든 상황이라서 혈액, 소변, 다른 여러 가지 타액으로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고요. 현재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 임상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 치매 진단법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설명해 주셨는데 아마 이제 환자의 편의성이나 그런 신속성을 위해서는 좀 조기 진단 키트나 이런 개발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조기 진단 키트를 포함해서 치매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이제 국책 치매 극복 연구개발 사업단을 출범시켰잖아요. 이 사업단의 목표는 무엇이며 중점 연구 분야 또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당연히 치매 원인을 치료하는 치매 치료제 개발이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 세계 분들이 다 아주 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아직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사업단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빨리 치료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세 개의 중점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인 규명, 그다음 진단 예측, 치료 예방 이렇게 세 개의 중점 분야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각각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서로 힘을 합쳐서 이제 연계를 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고요. 원인 규명이라고 해도 치료제 개발에 이제 여러 가지 타겟이 있을 텐데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이외에 새로운 그런 치료제 타겟을 우리가 발굴할 수도 있을 거고요. 조기 진단도 필요한 것이 조기에 진단해서 이제 그 치료제를 투여해야 되기 때문에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혈액 체액 이외에도
뭐 MRI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거나 유전체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새로운 기법을 동원해서 조기 진단을 하고 또한 언제쯤 증상이 발현할지 예측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치매 치료제를 빨리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이제 그 치매 극복 사업단이 이제 올해 지금 출범을 네. 했고 이게 이제 9년짜리 네. 사업단이잖아요. 네. 이제 9년 동안 앞으로 한 2천억 정도를 투입할 계획인데 네. 이제 사업단의 목표를 보면은 이제 치매 발병을 5년 정도 늦추고 네. 치매 그 발병 속도를 50% 줄이겠다. 네. 또 이런 목표를 내세웠어요. 네. 이게 좀 일반인한테는 좀 그 의미가 잘 와닿지가 않는데 이게 네. 어떤 의미인 건지 좀 풀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개인적으로 보면 5년 동안 정상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거든요. 본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그동안 누려왔던 그런 경제 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둘 수가 있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84만 명의 치매 환자가 있는데 네. 10년 후에 2030년에 그게 120만 명으로 늘어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속도로 본다면. 네. 그렇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조기 진단을 해서 예방을 하거나 뭐 치료를 조기에 들어간다거나 하는 방법을 하면 매년 한 4만 명씩 발병하는 치매 환자를 2만 명으로 줄일 수가 있고 10년 후에는 40만 명이 될 치매 환자를 20만 명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단장님께서는 치매 극복 연구개발 사업 단장, 초대 단장이시잖아요. 네, 일단 그 소감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네. 앞으로의 운영 계획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동안 제가 20년이 넘게 치매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시행착오도 많이 했고 실패도 많이 했는데 이제 연구자들이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네.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단이 종료되는 9년 후에는 예. 치매 연구의 선도적인 국가로 자리매김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연구자들을 발굴해서 꾸준한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성장해서 나중에 전 세계에서 치매 연구하면 대한민국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키워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자, 우리 국민이 그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바로 네. 치매라고 하잖아요. 체계적인 연구 그리고 성과로 국민들의 걱정을 좀 덜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치매 극복 연구개발 사업단 무기니 단장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임상시험이 5달 사이 2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지난 15일 기준 미 국립보건원에 신규 등록된 임상시험은 총 1224건으로 3월 11일 56건에서 21.9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임상시험 중 치료제는 1164건, 백신은 60건이며 특히 혈장치료제 임상시험은 3월 11일 기준 3건에서 130건으로 43.3배 늘어났습니다. 국내에서는 모두 20건의 임상시험이 승인받아 19일 기준 치료제 임상시험은 18건, 백신 임상은 2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활용한 영장류 감염 모델 실험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한 효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후보 물질을 대상으로 효능 실험에 들어가 지난 6월 세계에서 4번째로 코로나19 영장류 감염 모델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원은 전임상 단계인 영장류 감염 모델 실험에서 일부 후보 물질의 항바이러스 효능을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된 소통과 협업 없이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바이러스 연구소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 공공연구 노동조합은 정부가 감염병 연구를 기초와 개발로 나눠 2개의 별도 연구소를 설립하려고 한다며 이는 감염병 사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가 국내 감염병 연구 역량의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고 현장에서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의견을 충실하게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신 중 담석이 발견되면 즉시 제거하는 것이 낫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토머스 제퍼슨 대학병원 연구팀이 급성 담낭염으로 입원한 임산부 6천여 명을 분석한 결과 임신 중 담석 제거 수술을 받지 않은 여성은 수술을 받은 여성보다 조산이나 사산, 출산 시 출혈 등의 위험이 3배나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신 중 수술을 받지 않은 여성은 퇴원 후 재입원할 가능성이 61% 더 높았다고 연구팀은 말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이 어느 때보다 우려되는 이유는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깜깜이 감염이 많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는 새에 감염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만큼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합니다. 또 검진 대상자라면 반드시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